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외로움,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당신이 평생 기다려온 자유의 문이 마침내 열리는 소리입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은 다시는 혼자라는 단어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주변에서는 안쓰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목소리 한 번 듣기 힘들죠. 명절에 잠깐 얼굴을 비추고는 마치 의무를 이행한 사람처럼 서둘러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현관문 앞에서 한참 바라보다가 텅 빈 거실로 돌아오면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그런 밤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이 상태는 실패가 아니라 인생이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이자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해방이라는 이름의 훈장이라고 해야 할까요? 평생을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살아온 당신에게 드디어 그 철창을 부수고 나올 열쇠가 쥐어진 셈입니다. 우리는 돌이켜보면 참으로 오랜 세월을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 듬직한 가장이어야 한다는 책임감, 남들에게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던 그 처절한 욕망들 말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야 했고, 학창 시절에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평가에 전전긍긍했으며,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고, 가정에서는 배우자와 자식들의 필요를 채우느라 정작 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니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서서 이 사람이 누구지 않은 낯선 감각에 사로잡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거울 속의 사람은 주름지고 머리카락은 희끗해졌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눈빛 속에서 날아는 사람의 본래 빛깔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칠하고 또 칠한 물감층 아래 원래의 캔버스가 무슨 색이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것이죠. 인간의 뇌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오히려 창의적 통찰을 담당하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가장 활발하게 가동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뇌과학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인데 우리가 외부 자극에 반응하느라 바쁠 때는 이 네트워크가 억제되어 있다가 혼자 조용히 있을 때 비로소 전력 가동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즉, 당신이 혼자 있는 그 시간이야말로 당신의 뇌가 가장 깊은 차원의 사유와 자기 성찰을 수행하는 황금 시간대라는 뜻이죠. 학술적으로 표현하자면 인간 실존에 있어 파편화된 관계로부터의 이탈과 주체적 고립을 통한 자아의 재구조화가 일어나는 최적의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이 거창한 문구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드디어 당신이 당신 자신을 만날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타인이 써준 대본대로 연기하며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학교에 가고, 사회가 인정하는 직업을 얻고, 주변이 부러워할 만한 결혼을 하고, 남들이 칭찬할 만큼 자식을 잘 키우는 것. 이 모든 것이 내가 진심으로 원했던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독이 연출한 장면이었는지 솔직히 구분이 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질문 앞에서 말문이 막힙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럴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아이들 학원비 내야 하고, 대출 이자 갚아야 하고, 명절에 시댁이든 처가든 찾아가야 하고, 직장 회식에도 빠지면 안 되고, 그 와중에 건강검진 결과가 나빠서 걱정이고, 이런저런 일들로 하루하루가 전쟁처럼 지나갔으니까요.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난 지금, 전장에서 돌아온 병사처럼 텅 빈 들판에 홀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전쟁 중에는 살아남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기에 외로울 틈이 없었는데, 평화가 찾아오니 오히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죠. 오랜 세월을 거친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가을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 아니라 다음 생의 걸음이 되기 위해 스스로 낙엽을 떨구는 계절이다. 우리가 그토록 붙잡으려 했던 관계들, 명예들, 자식들의 성취 같은 것들은 결국 우리가 떨궈내야 할 낙엽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낙엽이 사라진 빈 가지를 보며 실패라고 울먹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비로소 나무 본연의 정직한 실루엣을 드러낸 것입니다. 가을 숲을 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울긋불긋한 단풍이 지고 난 후의 겨울 숲은 언뜻 황량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무의 뼈대가 하늘을 향해 힘차게 뻗어있는 모습이 오히려 더 웅장하고 경이롭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할 때는 보이지 않던 가지의 결, 줄기의 힘, 뿌리의 단단함이 비로소 드러나죠. 당신의 노년이 바로 그 겨울 나무입니다. 화려한 잎사귀는 졌지만 당신이라는 존재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이 이제야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년에 혼자 사는 사람을 불쌍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가족들 사이에서 느끼는 그 허전함, 좋은 부모라는 가면을 쓰기 위해 하고 싶은 말을 삼키며 미소 지어야 했던 그 모욕적인 시간들, 명절날 며느리의 한숨 소리에 내 존재 자체가 죄악처럼 느껴지던 그 순간들, 손주가 시끄럽다고 눈치를 줄 때 말투조차 줄여야 하는 비굴한 상황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옥 아니었을까요? 함께 있으면서 느끼는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의 고독보다 100배는 더 잔인합니다. 왜냐하면 혼자일 때의 고독은 적어도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명확하니 기대도 실망도 없죠. 하지만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기대와 실망이 끊임없이 교차하며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웃어야 할 때 웃지 못하고,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고, 화가 나도 참아야 하고, 서러워도 티내면 안 되는 그 감정 노동의 무게는 어떤 육체 노동보다 사람을 더 빨리 늙게 만듭니다. 가장 밝은 빛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야 비로소 그 형체를 드러낸다는 격언처럼 고독이라는 어둠이 내린 후에야 우리는 내면의 불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수십 년간 꺼지지 않고 버텨온 작은 불씨가 있습니다. 타인의 바람에 흔들리고 세상에 비해 젖어도 완전히 꺼지지 않은 그 불씨는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혼자가 된 지금이야말로 그 불씨의 바람을 불어넣어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로 키울 수 있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주변에 누가 있으면 불 좀 꺼달라거나 연기 난다거나 하며 간섭하겠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으니 마음껏 불을 피울 수 있는 거죠. 노년의 혼자는 결코 비어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평생 동안 타인에게 빌려주었던 당신의 마음을 다시 회수해오는 시간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빚진 사람처럼 살아왔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빚쟁이 목록에서 자식과 배우자 그리고 이웃의 이름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과정이죠. 그 명단이 완전히 깨끗해졌을 때 느끼는 그 서늘한 자유를 여러분도 꼭 맛보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빚을 지고 시작합니다. 부모에게 생명의 빚, 선생님에게 지식의 빚, 사회에게 교육의 빚, 배우자에게 사랑의 빚, 자식에게 양육의 빚. 이 빚들을 갚기 위해 평생을 헌신했는데 막상 다 갚고 나니 빚쟁이가 사라진 자리에 허무함만 남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빚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은 자식이 요청해서가 아니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은 직업적 소명이며 배우자와의 결합은 상호 합의이고 자식을 키우는 것은 부모로서의 선택입니다.
누구도 당신에게 빚을 갚으라고 청구서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 청구서는 당신 스스로가 혹은 사회가 만들어낸 허상이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어깨에서 수십 년 묵은 짐이 우수수 떨어져 내리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물론 가끔은 무릎이 쑤시고 텅 빈 거실의 고요가 귀를 먹먹하게 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불을 켜도 아무도 없는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고요는 당신을 공격하는 적이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해 숨을 죽이고 있는 가장 충실한 청중입니다. 남들의 박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라 정작 당신 영혼의 속삭임을 듣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보상받는 시간인 셈이죠. 영혼의 속삭임이라니 좀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아주 소박한 것들입니다. 나는 원래 뭘 좋아했지? 어릴 때 꿈이 뭐였더라? 내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게 뭐였을까 같은 아주 기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바로 그 속삭임입니다. 어떤 분은 예순이 넘어서야 자기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평생 회계사로 살면서 숫자와 씨름하다가 은퇴 후 우연히 문화센터 수채화 수업에 갔다가 처음으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만큼 몰입하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살면서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죠. 우리가 혼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퇴장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관객석에서 내려와 분장을 지우고 진짜 나를 대면하는 대기실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 대기실에서 우리는 거울 앞에 앉아 평생 덧칠해왔던 화장을 한 겹 한 겹 벗겨냅니다. 사회가 요구한 성공이라는 파운데이션, 가족이 기대한 헌신이라는 블러셔, 친구들 사이에서 유지한 쾌활함이라는 립스틱, 이 모든 것을 지워내고 나면 거울 속에는 꾸미지 않은 날것의 얼굴이 남습니다. 그 얼굴이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주름도 기미도 다 보이니까요. 하지만 그 얼굴이야말로 당신의 진짜 얼굴이며 그 얼굴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노년의 가장 중요한 과업입니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왔습니다. 가족과 함께라면 괜찮을 거라고, 누군가 곁에 있으면 행복할 거라는 그 환상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도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계시지 않나요? 가장 시린 추위는 한겨울 벌판이 아니라 식구들이 가득 모인 따뜻한 거실에서 나만 빼고 웃음꽃이 피어날 때 찾아온다는 사실을요. 행복은 옆에 사람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배달되는 택배 상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같은 식탁에 앉아 있어도 대화는 끊기고 각자의 스마트폰 액정만 바라보며 와이파이 신호보다 못한 감정의 연결을 이어가는 그 시간이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들곤 합니다. 현대 사회의 가족 구조는 과거와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3대가 한 집에 모여 살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화면을 들여다보며 살아갑니다. 가족 단톡방에 올린 정성스러운 아침 인사가 몇 시간이 지나도 읽은 표시조차 뜨지 않을 때 내가 이 집안의 공유기보다 존재감이 없나 싶은 씁쓸함을 느끼게 되죠. 인간의 뇌에는 타인에게 거절당하거나 소외되었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가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합니다. 학술적으로 표현하자면 사회적 배제에 따른 전대상 피질의 배측 부위 활성화인데 쉽게 말해 우리가 소외감을 느낄 때 마음이 아픈 건 기분 탓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몽둥이로 맞은 것과 같은 수준의 통증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과학적 사실입니다. 기능성 자기공명형상 연구에서 사회적 거부를 경험한 피험자의 뇌 활성화 패턴이 물리적 통증을 경험했을 때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족 모임에서 소외감을 느꼈을 때 가슴이 쿡쿡 쑤시는 것은 예민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통증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평생을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왔습니다. 착해야 사랑받고 희생해야 인정받으며 참아야만 비로소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그 조건부 사랑의 계약서에 강제로 서명한 셈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착한 아이라는 칭찬은 곧 사랑의 조건이었습니다. 말을 잘 들으면 엄마가 웃고, 성적이 좋으면 아빠가 칭찬하고, 시키는 대로 하면 선생님이 인정해주는 그 단순한 공식 속에서 우리는 나의 진짜 감정보다 남의 기대를 우선시하는 법을 체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결혼 후에도, 직장에서도, 노년에 이르기까지도 변하지 않았죠. 하지만 노년에 접어들며 그 계약의 유효 기간이 끝나갈 때 우리는 극심한 공포를 느낍니다. 내가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나? 내가 아프면 누가 돌봐주나 같은 질문들이 밤마다 천장을 가득 채우죠. 사실 이건 외로움이라기보다 버림받음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에 가깝습니다. 발달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유기 불안이라고 부르는데 영유아기에 형성된 애착 패턴이 평생을 따라다니며 특히 노년기의 관계가 줄어들 때 그 원초적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든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이 집안의 기둥이라고 믿었는데 이제는 청소할 때 걸리적거리는 낡은 가구처럼 취급받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드는 거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담나티오 메모리아에라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기억의 말살이라는 뜻인데 한 인간의 존재 기록을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 사형보다 더 가혹한 형벌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을 깨부수고 초상화를 불태우고 공문서에서 이름을 삭제하는 것이죠. 로마인들은 죽음보다 이침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두려움도 본질적으로는 이것과 같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고 나의 가치가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공포 말입니다. 자식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3번 만에 받으며 엄마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라는 말을 들을 때 그 나중에가 며칠이 되고 몇 주가 되어도 걸려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며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싶은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포를 달래기 위해 불필요한 친절을 베풀고 과도한 희생을 자처하며 관계의 끈을 부여잡으려 애씁니다. 용돈을 더 보내고 반찬을 만들어 보내고 아프다는 말은 삼키고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며 나의 필요보다 상대의 편의를 우선시하죠. 하지만 이런 전략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더 깊은 외로움으로 밀어넣습니다. 상대를 붙잡기 위해 나를 지우는 행위는 결국 상대로 하여금 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게 만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참을수록 당신의 존재감은 희미해지고 결국에는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그 무시와 망각의 구렁텅이에 더 빨리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모래를 손으로 꽉 쥐려고 하면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더 빨리 빠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켜쥐려 하면 달아나고 놓아주면 오히려 제자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거친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신을 잃어버리고 얻은 관계는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아서 작은 파도 한 번에도 형체 없이 사라진다. 이 말의 깊이를 곱씹어보면 결국 모든 관계의 기초는 나 자신과의 관계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남도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내가 나를 하찮게 여기면 남도 나를 하찮게 대합니다. 인간의 품격은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결정됩니다. 타인의 태도는
원래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자식도 변하고 배우자도 변하고 친구도 변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사람의 마음도 흐르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데 우리는 그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며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 변덕스러운 타인의 마음에 내 행복의 운전대를 맡기는 것만큼 위험한 도박은 없습니다. 비가 올지 해가 뜰지는 하늘에 달린 일인데 그 하늘의 기분에 따라 내 하루의 감정이 결정된다면 그것처럼 불안정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함께 이듬의 중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혼자 있는 방에 불이 꺼졌을 때 내 마음속의 불까지 끄지 마세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사실은 내가 쓸모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드디어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나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확보되었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체면이라는 이름의 낡은 갑옷입니다. 남에게 약해 보이기 싫어서 혹은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누군가 나를 꽉 잡아주길 바라는 그 모순된 마음 말입니다. 이런 모순된 에너지를 유지하느라 우리는 이미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강한 척하면서 동시에 돌봄을 갈구하는 이 이중생활은 엄청난 심리적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감정 부조화라고 부르는데 겉으로 표현하는 감정과 실제로 느끼는 감정 사이의 괴리가 클수록 정신적 피로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져도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전쟁터에 있지 않으니까요. 전쟁이 끝났으면 갑옷을 벗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혼자가 되는 순간 비로소 들리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는 진정 무엇을 원했는가? 나는 왜 이렇게까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했었는가? 내가 정말로 사랑한 것은 무엇이었고, 내가 정말로 두려워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이 질문들은 아프지만 꼭 통과해야 하는 관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질문이 두려워 더 시끄러운 모임으로, 더 잦은 전화통화로, 더 많은 텔레비전 시청으로 도망치려 합니다. 하지만 그 도피처가 당신을 구해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오히려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전화를 끊고 난 후에 텔레비전을 끈 깜깜한 방에서 공허함만 더 커졌을 뿐이죠. 도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잠시 있게 해줄 뿐이죠. 그리고 이 팀 문제는 이자가 붙어서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이제는 가짜 관계의 민낯을 직시합시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조종과 의무라는 이름으로 강요당했던 희생들을 정리할 때입니다. 고독은 당신을 벌하기 위해 찾아온 불청객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기 위해 찾아온 정화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즐기느냐에 따라 당신의 노년은 초라한 폐허가 될 수도 있고 찬란한 유적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폐허와 유적지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물리적으로는 둘 다 오래된 건물의 잔해입니다. 하지만 폐허는 방치된 것이고 유적지는 보존된 것입니다. 차이는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습니다. 당신의 노년을 폐허로 볼 것인가 유적지로 볼 것인가, 그 선택은 오롯이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별이 더 선명하게 보이듯 관계의 소음이 잦아들수록 당신이라는 본질의 빛은 더 뚜렷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무너진 내면의 기둥을 다시 세워야 할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관계를 붙잡으려 안간힘을 쓰지만 사실 관계라는 건 내 소나기에 힘을 준다고 해서 머물러 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떠나면 바람처럼 가버리고 상황이 바뀌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부부가 하루아침에 갈라서기도 하고
피를 나눈 형제가 유산 문제로 원수가 되기도 하며 죽자 살자 하던 친구가 연락 한 통 없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고 변하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아니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내가 나에게만은 등을 돌리지 않는 것,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지독한 외로움의 정체는 사람의 부족이 아니라 방향의 상실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를 때 우리는 군중 속에서도 길 잃은 아이처럼 서글퍼집니다. 반대로 혼자 있어도 내가 가는 길이 분명한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사막 한가운데를 혼자 걷더라도 나침반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듯이 내면에 확고한 방향 감각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들이 쳐주는 박수 소리에 맞춰 춤추던 습관을 버리고 내 안의 양심이 연주하는 정직한 박자에 발을 맞추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아주 아름다운 예술 기법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에는 킨츠기라는 전통 기법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 파편들을 금이나 은으로 붙여서 수리하는 방식인데 수리한 자국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더 도드라지게 드러내어 그 상처를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킵니다. 15세기부터 이어져 온 이 기법의 철학적 배경에는 와비사비라는 일본 특유의 미학이 깔려 있는데 불완전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한다는 사상입니다. 우리의 노년도 이 킨츠기와 같습니다. 평생 여기저기 부딪히고 깨진 우리의 마음을 타인의 인정이라는 싸구려 접착제로 대충 붙이려 하지 마세요. 대신 고독이라는 귀한 금가루로 그 틈을 메워보세요. 그러면 그 상처는 더 이상 흉한 결점이 아니라 당신만이 가진 고유한 품격의 무늬가 될 테니까요. 깨진 적이 없는 도자기는 그저 평범한 그릇이지만 깨지고 금으로 수리된 도자기는 세상에 하나뿐인 예술 작품이 됩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가 없는 인생은 그저 무난한 인생이지만 상처를 품격으로 승화시킨 인생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걸작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순간들이 있죠. 혼자 밥을 먹다가 문득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싶은 허무함이 밀려올 때, 명절에 조용한 집안에서 이웃집의 웃음소리가 벽 너머로 들려올 때, 병원 접수대에서 보호자 연락처를 적어야 하는데 적을 번호가 망설여질 때, 그런 순간들이 칼날처럼 가슴을 베어오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견뎌내고 나면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후의 하늘처럼 유난히 맑고 선명한 마음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그 통증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오랜 세월을 거친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숲의 거목은 서로 가지를 섞지 않아도 같은 땅의 깊이를 공유하며 홀로 당당히 선다. 나무들이 서로 엉켜붙어 살면 햇빛을 받지 못해 결국 같이 썩고 맙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서로의 존엄이 보존됩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대의 결점이 확대되어 보이고 너무 멀면 존재 자체를 잊게 됩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관계는 비로소 건강해집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가끔은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너 참 고생 많았다라고 말해보세요. 남들에게 듣고 싶었던 그 따뜻한 위로를 왜 정작 나 자신에게는 인색하게 굴었을까요?
우리는 남에게는 관대하면서 자신에게는 유독 가혹한 경향이 있습니다. 친구가 실수하면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라고 위로하면서 자기가 실수하면 나는 왜 이 모양이지라며 자책합니다. 이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노년의 자기 돌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음은 논리로 바뀌지 않지만 작은 습관의 반복으로는 반드시 바뀝니다. 우리의 뇌는 가소성이라는 놀라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반복되는 경험에 의해 신경회로가 재편됩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예전에는 뇌의 가소성이 어린 시절에만 활발하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신경과학 연구들은 노년기에도 뇌의 구조적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즉, 당신의 뇌는 지금도 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실천은 아침에 첫 문장을 고정하는 일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침대 위에서 딱 한 문장만 3번 소리 내어 말하세요. 오늘도 나는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 짧은 문장이 무슨 힘이 있겠냐고 묻고 싶으시겠지만 우리 뇌는 생각보다 단순해서 자기가 자주 듣는 소리를 곧 진실로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 암시 효과라고 하는데 심리학에서는 매우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온 분야입니다. 프랑스의 약사 에밀 쿠에는 20세기 초의 날마다 모든 면에서 나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문구를 반복하도록 환자들에게 권했고 실제로 유의미한 심리적 개선을 관찰했습니다. 입으로 뱉으면 귀가 듣고 귀가 들으면 뇌가 그 방향으로 신경회로를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아침마다 아이고 삭신이야라는 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온다면 이것은 우리 몸에게 오늘 하루 종일 아프다는 모드로 세팅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오늘도 멋지게 하루를 시작하자라고 한마디 건네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우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미세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은 하루에 딱 10분만 의도적으로 고요와 마주하는 훈련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텔레비전과 휴대폰을 끄고 오직 자신의 호흡에만 집중하는 시간이죠. 들이마시며 하나, 내쉬며 둘, 이것을 20번만 반복해보세요. 이때 마음은 자꾸만 어제 자식이 한 말이 너무 서운했다거나 내일 비 오면 무릎이 아플 텐데 같은 걱정의 골목으로 도망치려 할 겁니다. 괜찮습니다. 도망가면 다시 호흡으로 데려오면 그만입니다. 명상의 핵심은 잡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잡념이 왔을 때 다시 돌아오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 불안이라는 파도가 덮쳐올 때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서 관찰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마치 해변에 앉아 파도를 바라보듯이 내 감정의 파도를 관찰하되 그 파도 속에 뛰어들지 않는 기술입니다. 혼자 있는 방의 정적이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면 잔잔한 자연의 소리를 틀어놓으셔도 좋습니다. 파도 소리, 빗소리, 바람 소리 같은 백색 소음은 뇌의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고독은 아무 소리도 없는 진공 상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소리들로 나의 공간을 조율하는 예술적인 행위입니다. 세 번째 실천은 침묵의 권위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 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내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서 자꾸만 설명하고 변명하게 되죠. 특히 자식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거나 혼자 사니까 이런 게 불편해 같은 말을 길게 늘어놓지 마세요. 그 말들은 당신의 가치를 높여주기는커녕 당신을 자꾸만 돌봄의 대상으로 연약한 존재로 위치시킬 뿐입니다.
대신 한 문장만 남기세요. 나는 내 삶을 잘 꾸려가고 있다. 상대가 더 캐묻는다면 그저 인자한 미소로 답을 대신하십시오. 침묵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적절하게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 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지도자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침묵의 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말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줄이면 남은 말에 영혼의 무게가 실립니다.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당신의 경계를 지키는 가장 우아한 무기입니다. 네 번째는 밤의 장면을 바꾸는 상상 훈련입니다. 불이 꺼지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이 괴물처럼 커지기 마련이죠. 새벽 3시의 생각은 항상 과장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이 한밤중에는 세상이 끝날 것처럼 거대하게 느껴지죠. 이것은 뇌의 전두엽 기능이 수면 부족과 피로로 인해 저하되면서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내리는 결정은 대부분 후회하게 되어 있고, 한밤중에 느끼는 공포는 실제보다 훨씬 과장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무조건 잠을 청하려 애쓰지 말고 당신이 가장 평온했던 순간, 가장 당당했던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리세요. 당신은 넓은 들판에 서 있고 시원한 바람이 당신의 백발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당신 뒤에는 당신이 완수한 평생의 의무들이 놓여 있고 앞에는 오직 당신만을 위한 자유로운 시간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늘은 노을로 물들어 있고 들판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 있으며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장면을 매일 밤 반복하면 뇌는 이 가상의 장면을 점차 현실의 기억처럼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심상훈련이라고 불리는 기법으로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에 성공적인 플레이를 머릿속으로 반복 재생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주 떠올리는 모습대로 변해가기 마련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불쌍한 노인으로 상상하면 몸도 그렇게 구부정해지지만 당당한 어른으로 상상하면 걸음걸이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5번째는 가장 현실적인 안전의 확보입니다. 마음의 평온은 구름 위에 떠 있는 게 아니라 단단한 현실 위에 서 있을 때 찾아옵니다. 아무리 정신적으로 강해졌다 해도 한밤중에 갑자기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해질 때 연락할 곳이 없다면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응급 연락처를 크게 적어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세요. 복용 중인 약과 지병을 정리한 카드를 현관문 가까이에 두세요. 가까운 이웃 한 명과는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것은 관계를 확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연결고리 하나를 확실히 해둠으로써 불안의 근원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여유는 안전이라는 토대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배가 고플 때는 아무리 아름다운 석양도 눈에 들어오지 않듯이 기본적인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아무리 멋진 철학도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현실적인 준비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이 5가지 실천은 모두 나를 지키는 행동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기대려 했던 그 무거운 기대를 거두어드리고 내 삶이라는 배의 키를 직접 잡는 과정이죠. 처음 일주일은 어색하고 불편할 겁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은 회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마음은 근육과 같아서 자꾸 써야 단단해집니다. 헬스장에 처음 간 날 바벨을 들면 팔이 후들후들 떨리지만 한 달만 꾸준히 하면 같은 무게가 가볍게 느껴지듯이 마음의 근육도 매일 반복하는 작은 훈련으로 단단해집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극복해야 할 질병이 아니라
우리가 비로소 마주하게 된 진실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연기할 필요도, 누구의 박수를 갈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침의 화건과 10분의 고요, 침묵의 품격, 밤의 상상훈련, 현실적 안전 확보를 통해 당신의 내면은 조금씩 정돈될 것입니다. 타인의 소음이 꺼진 자리에 당신만의 선명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때 당신은 비로소 혼자여서 참 다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인생에 새로운 이름을 붙여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사람은 세월의 숫자로 늙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늙어가는 존재입니다. 만약 당신이 가슴속에 나는 늙었다. 나는 이제 약해졌다. 나는 누군가에게 챙겨져야 하는 쓸모없는 존재다라는 정의를 품고 있다면 당신의 몸과 마음은 충실한 하인처럼 그 명령을 따르며 급격히 시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심리신경 면역학이라는 학문 분야에서는 인간의 심리 상태가 면역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왔습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노인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노인보다 면역력이 높고 질병 회복 속도가 빠르며 평균 수명도 길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존재합니다. 즉,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실제로 당신의 건강과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고요한 대화를 통해 그 낡은 정의를 불태워 버립시다. 당신은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수십 년의 폭풍을 견뎌내고 마침내 자기만의 섬에 도달한 당당한 삶의 주인입니다. 은퇴라는 단어와 함께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자식이나 사회에 너무 쉽게 넘겨주곤 합니다. 애들이 알아서 하겠지. 나 같은 노인이 뭘 알겠어라는 말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를 유기하는 행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직장에서 상사 눈치 보며 그 험난한 세상을 살아남은 당신이 왜 이제 와서 어린아이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당신은 이미 인생이라는 대학에서 인내와 생존이라는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한 경험과 지혜는 어떤 교과서에서도 배울 수 없는 것들입니다. 신학자 폴 틸리히는 외로움과 고독을 엄격히 구분했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을 뜻하지만 고독은 혼자 있는 영광을 뜻한다고 했죠. 같은 물리적 상태, 즉 혼자 있다는 동일한 조건에서 그것을 고통으로 경험하느냐, 영광으로 경험하느냐는 전적으로 당신의 내면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노년은 외로움이라는 병명을 떼어내고 고독이라는 훈장을 다는 시기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와주길 기다리는 사람은 늘 타인의 시간표에 자신의 행복을 묶어두기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갈 곳을 정하고, 내가 먹을 것을 고르고, 내가 읽을 책을 선택하는 사람은 평온합니다. 자기 삶의 편집권을 가진 사람은 남의 편집에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차 한 잔의 온도까지 당신의 주권 아래 두십시오. 그 따뜻한 찻잔을 양손으로 감싸쥐고 창밖의 아침 햇살을 바라보는 그 순간, 당신은 세상 누구보다 풍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백만장자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는 식사보다 당신이 혼자 조용히 음미하는 그 차 한 잔이 더 깊은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당신은 오롯이 당신 자신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에서도 품격 있는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적당한 거리가 있을 때 비로소 존중이라는 꽃이 피어납니다. 자식들에게 나를 보러 오라고 채근하는 대신 나는 내 삶을 즐기고 있으니 너희도 너희 삶을 책임져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십시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가장 높은 차원의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고 고독을 즐길 줄 알게 되면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당신을 가엾이 여기는 대신 당신의 평온함을 동경하며 조심스럽게 다가올 것입니다. 불안하게 매달리는 사람 곁에는 아무도 오래 머물고 싶어 하지 않지만 고요하고 평온한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 자신과 맺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십시오. 나는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이 한 문장은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기둥입니다. 사람은 남에게 배신당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며 자기 자신을 포기할 때 무너집니다. 자기 연민은 일시적으로 위안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가장 교활한 기생충입니다. 나는 불쌍한 노인이다라는 생각에 한번 빠지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연민은 중독성이 있거든요. 불쌍한 나를 위로하는 것이 일종의 쾌감을 주기 때문에 자꾸 그 감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쾌감은 설탕처럼 달콤하되 결국 몸을 해치는 것이어서 장기적으로는 당신의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이제 더 이상 타인의 박수에 목매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당신은 주연 배우이자 유일한 관객입니다. 당신의 서투른 춤사위에도 깊은 주름에도 가장 뜨거운 기립박수를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밤이 깊어가는 이 시간, 거울을 한 번 더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는 수많은 슬픔을 웃음으로 덮고 수천 번의 포기를 딛고 일어선 위대한 생존자가 서 있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가 당신이 견뎌낸 시간의 훈장이고 그 백발 한 올 한 올이 당신이 축적한 지혜의 증거입니다. 당신의 노년은 저무는 노을이 아니라 내일의 해를 맞이하기 위해 하늘이 스스로를 정화하는 찬란한 여백입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루의 끝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빛깔이 가장 풍요롭기 때문입니다. 한낮의 태양은 너무 밝아서 직접 바라볼 수 없지만 노을은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누구나 고개를 들어 감탄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젊을 때의 열정은 눈부셨지만 너무 뜨거워서 주변을 태우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부드럽고 따뜻한 빛을 내며 주변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나는 늙어서 정리되는 사람이며 고독으로 강해지는 사람이다. 이 선언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당신의 고요한 집이 이제는 공포의 공간이 아니라 축복의 성전으로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이되 완벽하며 고요하되 충만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가 당신의 밤을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방을 가득 채운 고요는 이제 당신을 억누르는 무게가 아니라 당신의 지친 영혼을 포근하게 감싸는 이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창밖의 별들은 당신의 고독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증명하듯 소리 없이 반짝이고 있고 당신의 고른 숨소리는 그 우주의 리듬과 하나가 되어 조화롭게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도 충분히 잘 해내셨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세요. 세상 그 누구보다 당신 자신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그 약속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남은 인생은 충분히 빛날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걱정은 저 멀리 흘려보내고 당신만을 위해 준비된 평온한 밤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세요.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단단하고 당신의 고독은 오늘보다 더 향기로운 축복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온전한 당신 자신의 주인입니다.